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설렘보다는 무게로 느껴질 때가 점점 많아집니다.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고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감정은 더 익숙해집니다. 젊을 때는 꿈이 많아 불안했고 지금은 책임이 많아 불안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간다기보다 버텨낸다는 표현에 더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인생은 축제가 아니라 숙제가 되었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들이 줄지어 있고 점수와 평가가 따라다닙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실패하지 않기 위해, 괜찮은 어른으로 보이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달려오면서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는 정답이 쉽게 붙지 않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이 질문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시간 앞에서 오히려 삶을 가장 또렷하게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고행이냐, 의무냐, 아니면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이냐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지금 이 나이에 더 깊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고 동시에 많은 것을 놓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을 돌아보는 일이 두렵기도 하고 애써 피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수업은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반성하라고 바꾸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다만 삶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이 영상은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사는 법도 늦지 않았다는 위로도 아닙니다. 대신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오늘 숨쉬는 이 시간이 숙제처럼 느껴지는지 아니면 여전히 누릴 수 있는 축제로 남아있는지를 말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살아있는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에 대한 조용한 안내입니다. 이제 그 수업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정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잠시 멈춰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머릿속이 먼저 바빠집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일, 미뤄둔 약속, 놓치면 안 될 책임들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몸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는데 생각은 이미 하루의 중간쯤을 달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침을 맞이하는 일이 설렘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린 것은. 젊었을 때는 하루가 길었습니다. 해가 져도 할 말이 남았고 잠들기 전까지도 마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는 짧아지고 한 해는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시간이 너무 빨라.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시간 자체가 빨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느끼는 감각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누가 보아도 게으르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고 가족을 책임졌고 주어진 역할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 이 질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시험 문제에 답이 있었고 회사에서는 성과표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정답지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실감합니다. 그래서 삶을 돌아볼 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참았어야 했는데. 이 말들은 과거의 나를 책망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지금의 나에게 길을 묻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기준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젊을 때는 취업이 목표였고 중년에는 유지와 책임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은 점점 잘 살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실수 없이 넘겨야 할 과제가 됩니다. 그렇게 인생은 축제가 아니라 숙제가 됩니다. 끝내야 하는 숙제, 미뤄두면 불안한 숙제, 잘 해내지 못하면 스스로를 벌주게 되는 숙제 말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삶의 중심에는 기쁨이 아니라 평가가 자리 잡습니다. 나는 충분히 해냈는지,
남들에 비해 뒤처지지는 않았는지, 아직 더 해야 할 것은 없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삶은 질문이 아니라 점검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점검표에는 늘 빨간 줄이 하나쯤 그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지점에서 한 권투 선수가 남긴 말이 조용히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는 우리는 생계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정작 삶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데는 너무 적은 시간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부지런함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빴는지를 묻는 말입니다. 먹고 사는 일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일만 남고 사는 감각이 사라진다면 그때 삶은 어딘가 비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말을 남긴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목적이란 가능한 한 풍부하게 삶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위대한 업적이라는 말도 남들보다 앞서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 대신 경험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 기쁨과 슬픔, 기다림과 후회, 사소한 순간의 온기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한 화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자신의 선물을 발견하는 것이고 삶의 목적은 그 선물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가 아닙니다. 그 선물이 돈이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말투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성실함이든 그것은 각자의 삶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남의 기준으로 자기 삶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삶은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평가받는 이력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었는가? 이만하면 괜찮은가? 남들에 비해 뒤처진 것은 아닌가? 그렇게 묻다 보니 정작 중요한 질문은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정직하게 던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미션이 아니라 선물이었다. 왜 이 말은 마지막에야 나왔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 장에서 그가 죽음 앞에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그 질문이 어떻게 삶의 의미를 바꾸었는지를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삶을 숙제가 아니라 선물로 바라보게 만든 그 마지막 질문 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사람은 비로소 가장 단순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포장할 필요도 없는 질문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 질문은 철학자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지만 대부분은 너무 바쁘게 살아가느라 그 문 앞에 서보지도 못한 채 지나갑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그 질문 앞에 오래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로서의 명성, 문학의 영향력,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이라는 평가까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목표일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지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음을 앞두고 그가 붙잡은 것은 성취의 목록이 아니라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인생은 미션이 아니라 선물이었다. 이 말은 쉽게 던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을 미션으로 여기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내뱉을 수 있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 수행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이미 주어졌고 누려야 할 것이었다는 고백. 이 말에는 후회보다 깨달음이, 체념보다 수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인생을 해야 할 일로 배웁니다. 공부해야 하고 취업해야 하고 자리를 잡아야 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렇게 배우는 동안 인생은 자연스럽게 미션이 됩니다. 실패하면 안 되는 일, 중간에 내려놓을 수 없는 일, 끝까지 완수해야 하는 임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남들만큼은 가고 있는가? 하지만 선생님이 말한 선물로서의 인생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선물은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잘 사용했는지, 제대로 활용했는지를 따지기보다 먼저 받아들여지고 누려지는 것이 선물입니다. 선물은 이미 주어진 것이며 그것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입니다. 선생님은 죽음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비슷한 깨달음을 남긴 사람은 선생님만이 아닙니다.
죽음을 가까이서 바라본 많은 사상가와 예술가들이 같은 말을 다른 언어로 남겼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삶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낭비할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역시 삶을 과제로만 여기며 살다 보면 정작 살아야 할 순간들을 놓치게 된다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또 다른 철학자였던 몽테뉴는 삶의 목적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을 시험처럼 통과해야 할 단계로 보지 말고 매 순간을 살아내는 연습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말과 닮아 있습니다. 인생은 완수해야 할 미션이 아니라 경험하고 배워야 할 선물이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선생님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뒤에도 매주 제자를 맞이했습니다. 몸은 쇠약해졌고 링거에 의지해야 했지만 그는 그 시간을 마지막 강의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마지막 수업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담겨 있습니다. 강의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지만 수업은 함께 배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업에서 선생님은 삶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고통이라고 말했고 두려움은 두려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죽음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윤곽을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삶의 중심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은 죽으라는 뜻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라는 뜻이다. 이 말은 인생을 더 조급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많이 이루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 달려오느라 느끼지 못했던 순간들을 다시 바라보라는 초대에 가깝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였던 빅터 프랭클 역시 강제 수용소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발견된다고 말했습니다. 삶이 어떤 조건을 갖추었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말한 선물로서의 인생도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인생은 우리가 설계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사건도 예기치 못한 고통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포함해서 주어진 전체가 인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미션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선생님은 마지막에 이르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인생을 증명하려 애썼다. 하지만 마지막에 와서 보니 증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구에게 무엇을 증명하려고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무겁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 삶의 방향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어령 선생님이 왜 doing, 즉 행위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being, 존재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인생을 미션이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오래된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하는 삶으로만 살아왔을까요?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해냈는지,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를 묻는 삶 말입니다. 돌아보면 그 질문은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한 질문에 가까웠습니다. 산업화와 성장의 시간 속에서 사회는 늘 결과를 먼저 물었습니다. 성과는 눈에 보여야 했고 기여는 숫자로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존재보다 행위로 자신을 설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무엇을 해낼 사람인가? 그러다 보니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점점 뒤로 밀리고 나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만 앞자리에 남습니다. 이 질문은 한동안 우리를 앞으로 밀어줍니다. 성취의 사다리를 오르게 하고 책임을 다하게 하고 가족을 지키게 합니다. 문제는 그 질문이 영원히 유효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해내야 할 역할도 하나둘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 남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비해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공백 앞에서 흔들립니다. 그 공백은 게으름이 아니라 방향 상실에 가깝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이 지점을 두잉과 비잉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두잉은 말 그대로 하는 삶입니다. 일하고 만들고 증명하고 쌓아 올리는 삶입니다. 비잉은 존재하는 삶입니다. 숨쉬고 느끼고 관계 맺고 지금 여기에 머무는 삶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두잉을 미덕으로 배워왔고 비잉은 쉬는 시간이나 여유가 있을 때나 가능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깔끔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두잉만 남고 비잉이 사라지면 삶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공허하고 바쁘게 움직여도 만족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년 이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 말은 실패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비슷한 문제의식을 철학의 언어로 풀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존재를 잊은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세계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가지만 정작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잊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데거의 말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뜻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살아있다는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 역시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는 인간을 성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의미는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존재의 태도에서 생겨난다는 그의 말은 두잉 중심의 삶의 균열을 냅니다.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삶을 활동의 영역과 사유의 영역으로 나누며 오직 활동만 강조되는 사회가 얼마나 쉽게 인간을 소모시키는지를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일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생각하고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순서를 거꾸로 살아왔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말년에 느낀 허무는 실패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공을 지나온 뒤에 찾아온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글을 쓰고 정책을 만들고 문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두잉의 삶을 누구보다 충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죽음이 가까워지자 그는 깨닫습니다. 남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존재했는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던 시간이 지나고 조용해진 오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누구의 말을 진심으로 들었는가? 잠시라도 나 자신으로 머문 순간이 있었는가? 이 질문들은 성취를 묻지 않습니다. 존재를 묻습니다. 두잉의 삶은 비교를 낳고 비잉의 삶은 깊이를 낳습니다. 두잉은 언제나 부족함을 드러내지만 비잉은 이미 충분함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족함을 메우느라 너무 오래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것이 두렵고 쉬는 것이 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비잉은 쉼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멈춤이 아니라 돌아옴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다. 이 말은 삶의 속도를 낮추라는 주문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을 바꾸라는 초대입니다. 성과의 저울에서 내려와 존재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초대 말입니다. 이 초대를 받아들이는 순간 삶의 풍경은 조금 달라집니다.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게 됩니다. 역할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를 설명하지는 않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질문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지금 나로서 존재하고 있는가? 다음 장에서는 이어령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기억들, 아무 쓸모없어 보였지만 가장 깊이 남았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순간들이 왜 삶의 본질을 드러내는 열쇠가 되었는지, 그리고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사람은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를수록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말년에 가장 또렷하게 떠올렸던 기억들도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업적이나 직함, 세상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아무 목적도 없고 성과와는 거리가 멀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에 흔들리던 나뭇잎을 오래 바라보던 시간,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 느꼈던 체온과 냄새, 그저 거기 있었을 뿐인 장면들 말입니다. 이 기억들이 특별한 이유는 그 순간에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증명도 필요 없었고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존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죽음을 앞두고서야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깊이 남는 것은 성취의 순간이 아니라 존재의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 자주 스스로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역할을 맡았고, 어떤 성과를 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설명할 수 없는 시간들은 의미 없는 시간처럼 취급됩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본 시간, 아무 말 없이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시간, 목적 없이 산책하던 시간들은 삶의 주변부로 밀려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오히려 그런 시간들입니다. 비슷한 고백을 남긴 작가가 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삶은 우리가 가장 사소하다고 여겼던 순간들 속에 숨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의 소설 속 인물들 역시 위대한 사건이 아니라 냄새와 빛, 기억의 파편 속에서 삶의 진실을 발견합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기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은 거대한 사건보다 감각의 흔적 속에 남아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또 한 사람,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질문들을 사랑하라. 언젠가 답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답을 빨리 찾으려 하지 말고 질문 속에 머무는 시간을 견디라는 뜻입니다. 존재의 시간은 늘 질문과 함께 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시간,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깊이 살아있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마지막에 돌아본 기억들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고 기록으로 남길 이유도 없는 시간.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것은 성취의 기쁨과는 다른 종류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깊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감각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아무 이유 없이 기뻐했던가? 언제 마지막으로 결과와 상관없이 마음이 편안했던가? 이 질문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그런 시간을 너무 사치처럼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바쁘지 않으면 불안했고 생산적이지 않으면 스스로를 책망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존재의 시간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있어야 삶은 버텨낼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던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이 외적 성취에만 몰두할수록 내면은 점점 황폐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년의 위기가 실패 때문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깥으로만 향해 있었기 때문에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은 이어령 선생님의 깨달음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중년 이후에야 비로소 묻게 됩니다. 이제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은 새로운 목표를 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증명을 시작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멀리 나가 있었던 시선을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는 말은 더 이상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노력의 기준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노력, 비교 속에서 앞서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스스로를 소진시키지 않는 노력 말입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을 지키기 위한 노력, 하루를 통과하면서 마음이 완전히 비어버리지 않도록 붙잡는 노력 말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마지막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분명했던 순간들은 내가 무언가를 해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느꼈던 순간들이었다. 이 말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삶의 가치를 완전히 다른 저울 위에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가? 아직 경쟁력이 있는가? 대신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나로서 살았는가?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충분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어령 선생님이 왜 끝까지 늙지 않았다고 말했는지, 그리고 나이를 넘어 생기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삶의 태도였다는 이야기를 이어가려 합니다. 사람은 언제 늙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나이를 기준으로 말합니다. 몇 살이 넘으면 늙었다고 하고 체력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어령 선생님은 마지막까지도 나는 늙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몸은 쇠약해져 있었고 병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늙음의 기준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늙지 않음의 핵심은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우물을 파는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목이 말라서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해서 파는 아이 말입니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알고 싶어서 움직이는 마음. 그 마음이 살아있는 한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질문을 줄여갑니다. 아이일 때는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왜 하늘은 파란지, 왜 어른들은 바쁜지, 왜 오늘은 어제와 다른지 묻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질문은 사라지고 대신 익숙한 답만 남습니다. 원래 그런 거야. 다들 그렇게 살아. 이 말들이 쌓이면서 삶은 점점 굳어갑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바로 이 지점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노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질문을 멈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몸은 늙을 수 있지만 질문은 늙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질문이 멈추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나가는 시간에 끌려가는 존재가 됩니다. 비슷한 통찰을 남긴 철학자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라 살아있음의 기준을 말합니다. 성찰이 멈추는 순간 삶은 자동으로 흘러가고 우리는 그 흐름에 자신을 맡긴 채 나이를 먹게 됩니다. 과학자였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역시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나는 특별히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오래 호기심을 유지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를 말해줍니다. 나이를 먹어도 새로운 것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여전히 배우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말년에 이르러서도 새로운 단어를 발견하면 기뻐했다고 합니다.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탐구 중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조차도 하나의 미지의 세계로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궁금함이 앞섰다고 말합니다.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알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은 늙음과는 거리가 먼 태도입니다. 예술의 세계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화가였던 앙리 마티스는 말년에 몸이 불편해 붓을 들 수 없게 되었지만 종이를 오려 붙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나는 이제야 비로소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배우는 사람, 더 실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건축가자 하디드 역시 비슷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기존의 규칙에 안주하지 않았고 왜 안 되는가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보려 했습니다. 그에게 나이는 멈춤의 이유가 아니라 더 깊이 파고들 이유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나이를 핑계로 삶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이를 이유로 삶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급할 필요는 없었지만 더 깊이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더 많이 증명할 필요는 없었지만 더 많이 궁금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중년 이후의 삶을 정리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정리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리가 곧 닫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대신 질문이 들어올 공간을 남겨두는 것. 그것이 이어령 선생님이 말한 늙지 않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호기심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걷던 길에서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 늘 곁에 있던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 익숙한 하루에서 작은 차이를 발견하는 것. 그런 사소한 질문들이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권태는 육체의 노화보다 더 무섭다. 이 말은 중년 이후의 삶을 향한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입니다. 권태는 나이가 아니라 태도에서 오고 태도는 언제든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다시 시작하는 순간 삶은 다시 열립니다. 이 장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늙지 않는다는 것은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감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의 중심에는 언제나 호기심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당연하게 넘기지 않고
아직 알지 못한 것이 남아있다고 믿는 마음 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어령 선생님이 말한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려 합니다. 그는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니라 가장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왜 삶을 더 또렷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중년 이후의 시간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삶의 반대편에 둡니다. 살아있을 때는 죽음을 밀어내고 죽음이 떠오르면 삶을 잠시 멈춥니다. 그래서 죽음은 늘 두려움의 이름으로 불리고 가능한 한 멀리 두어야 할 이야기처럼 취급됩니다. 그러나 이어령 선생님은 죽음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가장자리라고 불렀습니다. 가장자리는 경계이지만 동시에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컵에 가장자리가 없으면 물은 담기지 못합니다. 종이에 가장자리가 없으면 그림은 흩어집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는 가장자리가 있기에 삶은 흐트러지지 않고 비로소 모양을 갖습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이 삶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선명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말년에 이 관점을 통해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그동안 무심히 흘려보냈던 순간들이 전혀 다른 빛을 띠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아무 말 없이 나눈 눈맞춤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사소하지 않게 느껴졌다는 고백입니다. 비슷한 통찰을 남긴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칼 세이건은 인간을 별의 먼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작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우주의 역사와 연결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수십억 년 전 별의 폭발에서 만들어진 원자들이 지금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삶이 얼마나 우연적이고 동시에 기적인지를 말해줍니다. 이 유한함을 이해할 때 우리는 삶을 더 소중히 대하게 됩니다. 의사이자 작가였던 올리버 섹스 역시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기 암 진단을 받은 뒤에 쓴 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삶의 우선순위를 또렷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본질적이지 않은 일에 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오직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많다고 느낄 때 삶을 미룹니다. 언젠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미루는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대상이 됩니다.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해 존재하는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말은 비관이 아니라 각성에 가깝습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자기 삶을 자기 것으로 살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수록 우리는 남의 기준에 휩쓸리기 쉽고, 끝을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말한 죽음의 가장자리는 바로 이 지점을 가리킵니다. 죽음은 삶을 위협하는 그림자가 아니라 삶을 비추는 배경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 또렷해지듯 죽음이라는 어둠이 있기에 삶이라는 빛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삶을 다르게 대하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시간은 그래서 다릅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너무 넓어서 지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이르면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루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죽음을 앞두고도 절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슬퍼하지 말라고, 자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말과 글,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계속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는 죽음을 삶의 단절이 아니라 삶의 확장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 자주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죽음을 삶의 가장자리로 바라보는 순간, 삶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을 더 정성스럽게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는 일은 삶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끌어안는 일이 됩니다. 이 장의 끝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자리에 조금 더 가까운 하루라면 나는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인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이 질문은 두려움을 부르기보다는 삶의 방향을 정리해 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어령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가장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남김없이 살아가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아가면 좋을지, 삶의 결론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수업을 이어가 보려 합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이 끝나갈 무렵 제자는 한 가지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떠오르지 않았다는 감정이었습니다. 답을 얻어서가 아니라 질문을 붙잡고 살아갈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삶을 대하는 태도를 남겼습니다. 그 태도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남김없이 살아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더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많이 이루라는 말도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숨기지 말고, 미루지 말고, 아끼지 말고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감정도 생각도 사랑도 표현도 남겨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자신의 죽음을 라스트 레슨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퍼스트 레슨, 다시 시작하라는 첫 수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삶은 끝나기 때문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남김없이 태웠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그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말을 남긴 사상가가 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나는 삶의 본질만을 살기 위해 숲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자 삶의 중심이 또렷해졌다고 그는 말합니다. 남김없이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삶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만을 놓치지 않는 삶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이 선택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젊은 날처럼 무작정 확장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정리하고 비우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남김없이 산다는 말은 욕심을 채우는 말이 아니라 후회를 줄이는 말에 가깝습니다. 하지 못한 말, 전하지 못한 마음, 미뤄둔 용기들이 쌓이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미는 삶의 의미는 삶을 살아내는 태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존엄한 선택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김없이 산다는 것은 완벽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삶에 책임을 지는 태도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글을 쓰고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삶을 끝까지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로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쓰고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혹시 아껴두느라 썩히고 있지는 않은가? 남김없이 산다는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진심으로 웃는 것, 고맙다는 말을 미루지 않는 것, 미안하다는 말을 삼키지 않는 것, 오늘 느낀 감정을 오늘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삶은 대체로 큰 결심보다 작은 태도에서 바뀝니다.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지금의 삶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부족하고 불안한 상태 그대로의 삶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남김없이 산다는 것은 완성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완의 삶을 끌어안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중을 위해 지금을 희생합니다. 더 안정되면, 더 여유로워지면, 더 준비되면 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어령 선생님은 그 나중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수업의 시간이라고, 오늘이 바로 첫날이라고. 이 장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 내 삶을 조금이라도 사용했는가? 아니면 아껴두기만 했는가?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혹은 실패가 두려워서, 혹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나 자신을 숨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그것은 삶을 바꾸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충분히 살아도 되는 존재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더 증명하지 않아도, 더 비교하지 않아도 이미 한 번뿐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수업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끝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에 가깝습니다. 문을 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은 여전히 시끄럽고 빠르고 정답을 요구하는 세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다른 눈으로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답을 찾으러 걷지 말고 걸으면서 답이 되라는 말처럼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 자체로 수업이 되도록 살아가면 됩니다. 남김없이 태우고 남김없이 사랑하고 남김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어령 선생님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이자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제 긴 수업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이 끝은 무엇인가를 마무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답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조용히 옮겨옵니다. 인생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내일도 해야 할 일은 남아있고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불안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수업을 지나온 우리는 이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삶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완벽한 성취가 아니라 깨어있는 태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은 인생을 숙제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선물은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 사용하면 그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남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고 나의 감각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선물을 받은 사람의 가장 정직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두잉의 옷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로 자신을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비잉, 존재의 감각입니다. 숨 쉬고 있다는 사실, 누군가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오늘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단순한 감각을 회복하는 순간, 삶은 다시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남김없이 살아가라는 말은 더 애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뤄두었던 마음을 오늘 건네라는 말입니다. 참았던 말을 부드럽게 꺼내고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을 허투루 넘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조금 다르게 대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은 여전히 빠르고 시끄럽고 정답을 요구하는 세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걷는 발걸음 자체가 이미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숨쉬는 이 순간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떠났지만 그의 수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태도 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인생을 숙제로 착각하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축제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 수업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조용하고도 단단한 결론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덜 증명하고 조금 더 느끼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도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